이 여자친구 이름이 진인데 이제 20년 넘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하지만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그에게 한 여자친구를 던져줬어. 정말 달콤한 여자친구. 그리고 한 번의 터치로 레벨업이 되는 시스템이야. 내 말은 만지기만 하면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지. 이야기는 어느 밤 진이 야간 경비를 하고 있을 때 전기가 나가서 점검하러 갔어. 갑자기 옥상에서 떠있는 여자친구를 발견하게 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번개에 맞아 땅에 쓰러져 버렸어. 진은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서 떠나려 했지만 20대 남자 인생에서 여자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가서 꿈을 이루기로 했어. 하지만 번개에 맞은 사람을 구하는 경험이 없어서 영화에서처럼 인공호흡을 시도해봤어. 그리고 아마도 이게 인터넷에서 자주 말하는 폭발적인 케미일 거야. 이러니만 여자친구가 깨어나서 누군가 자신과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걸 보자마자 진에게 세게 한 대를 날려버렸어. 진은 겁에 질려 머리를 감싸고 자신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첫 키스를 희생했다고 설명했지. 예상치 못하게 그 첫 키스가 그녀에게도 첫 키스였던 거라서 진은 또 한 번 그녀에게 뺨을 맞고 나서 그녀가 화가 나서 떠나기 전에 균형을 맞추게 됐어.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지금 환생 중인 수련자였어. 다행히 진이 그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녀는 그를 살려줬어.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영역이 사라져버려서 그녀는 수련 중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 환생이 실패했다 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때 진은 꿈속에서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고 몸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푸른 기운이 침대 주위에 갑자기 나타나서 방 안의 물건들이 공중에 떠다니게 만들었어. 다음날 아침 젊은이는 상쾌하고 편안한 상태로 깨어났고 머리는 마치 니아 칼리파와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맑았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진은 어젯밤에 키스했던 여자 미즈가 도시를 산책하는 걸 봤어. 그 옆에는 부유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애원하고 있었어. 갑자기 한눈이 나타나서 새로운 수련자의 연기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레벨을 테스트하기 위해 광고판을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려고 했어. 진은 위험을 감지하고 급히 아름다운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어. 아슬아슬한 순간에 젊은이가 손을 뻗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카멘자이의 힘이 발동해서 광고판이 멀리 날아가 버렸어. 근처에 있던 미즈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어. 바로 그 순간 진은 자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느꼈어. 새로운 수련자의 수준을 시험해보려는 것이어서 광고판을 한 여성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위험을 감지한 JH가 급히 달려가서 그 아름다움을 구하려 했다. 아슬아슬하게 청년이 손을 뻗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카멘자이의 힘이 발동하여 광고판이 멀리 날아갔다. 미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바로 그 순간 진은 자신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미즈는 그 장면을 모두 지켜봤어. 바로 그 순간 진은 자신이 깨어났다는 걸 느꼈어. 한 호텔 방에서 두 손이 침대에 묶인 채로 M2 갑자기 젊은이 앞에 나타나서 위협적인 표정으로 올라타서 그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인계로 놀아보려 했지만 이 신비한 존재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자 그녀는 실망하며 일어나서 그녀의 목적은 그가 자신에게서 도박으로 빼앗은 것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하다가 첫 만남에서 그녀의 마음을 도박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하려던 찰나 M이 그녀의 말을 막고 그가 광고판에서 그녀를 구했을 때 그녀에게서 얻은 힘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M2는 그녀가 비밀리에 수련하는 존재라고 밝혔고 신비한 존재는 웃으며 그녀가 탈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그녀의 칼의 위협을 느껴 거의 기절할 뻔했다. 이후 M2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하나는 그녀의 검에 죽고 장기를 검은 시장에 팔리는 것, 다른 하나는 그녀와 함께 신선이 되는 것이다. DH는 처음으로 고급 호텔에 들어갔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평소 지루할 것 같던 도시가 이렇게 화려할 줄은 몰랐다. 미즈는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에 흥미가 없었다. 그녀는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 찬 함정이 여기저기 널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비관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진은 세상이 어둡더라도 빛을 바라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힘을 쓰고 싶다고 믿었다. 자신의 이름처럼 미두는 그가 너무 순진하다고 비웃으며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미두가 언급한 수련 장소로 나아갔다. 바로 건물의 옥상이었다. 무디는 진에게 신속한 수련을 원하냐고 물었다. 진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물론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싶다고. 미두는 이미 알고 있는 듯 미소를 지으며 옥상 가장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만약 빠르고 싶다면 여기서 머리를 받고 떨어지면서 몇 바퀴 돌며 멋진 포즈를 취하면 좋다고. 진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미즈 두는 즉시 추가 설명을 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게 되면 사람은 몸의 모든 한계를 초과하게 만드는 본능을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생존 의지가 충분히 강하면 그의 몸속의 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만약 실패하면 내일 신문에 젊은이가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기사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게 전부다. 어차피 그의 몸에서 힘이 활성화될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내일 신문에는 청년이 하늘로 성공적으로 날아올랐다는 기사가 실릴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 만약 수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전의 수련자들이 와서 너를 찢어버릴 거야. 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멍청한 너 같은 놈은 그들을 상대할 방법이 없어. 빨리 죽든 수련을 거부하고 천천히 죽든 그건 네가 선택해.
지는 여자친구가 공적인 일을 이용해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옥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어떤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뛰어내렸다. 떨어지면서 마법 주문을 외치며 하늘을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바다에서 소녀를 구할 때처럼 힘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이건 정말 추운 바람이 부는 상황이야. 과연 소가 머리인지 말 얼굴인지 나를 저 세상으로 데려갈지 모르겠다. 절망하고 있을 때 여자친구가 나와 함께 떨어지는 걸 보며 희망이 잠시 피어올랐다. 그녀가 진을 끌어안으며 이건 생사의 연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은 그녀와 한번 배팅하기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도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깊이 잠들어 있던 힘을 활성화하여 한 쌍의 날개가 생기고 천천히 낙하 속도를 줄인 후 안전하게 착지했다. 그 후 젊은이는 새로 생긴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행복하게도 이제는 날개를 사용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버스에 치여 다닐 필요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왜인지 그녀가 화가 났다. 미즈는 자신의 날개를 활성화한 후 젊은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렸다. 미즈는 그를 바보라고 욕하며 당장 꺼지라고 하거나 그런 생각은 버리라고 했다. 수련자들은 항상 숨어서 살아가야 하니까 젊은이가 그렇게 날아다닌다면 다른 수련자들이 와서 그를 잡아먹을 뿐이다. 미즈는 그에게 더 이상 비겁하게 놀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금 그의 몸 안에는 그녀가 힘들게 모은 힘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짓을 한다면, 만에 도론이 정체를 드러내는 짓을 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면이 구글맵에 없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바뀌었다. 은빛 수염을 가진 노인이 새로운 수련자의 출현을 감지하고 제자에게 이 새로운 존재의 능력을 알아보라고 명령했다. 돌아가는 길에 지난번 미즈를 쫓아다녔던 부잣집 아들을 다시 만났다. 지난번에 극장을 통째로 빌려서 그녀를 기다리지 못하더니 오늘 또 불렀다. 미두가 돌아서서 환하게 웃으며 다른 날로 미루자고 말했다. 그녀와 지는 호텔에서 짐을 밀며 10세트를 했기 때문에 아직 피곤했다. 부잣집 아들은 그런 말을 듣고 질투가 나서 진을 그 자리에서 때리려 했지만 미즈에게 한 대 맞았다. 미즈는 그에게 경고하며 자신의 사람은 자신만이 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에는 진에게 좀 더 잘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비록 가난한 집안에 결혼할 수밖에 없지만 미두는 그 청년이 여전히 조상님이 쓰던 벽돌 같은 핸드폰을 쓰고 있어서 위챗도 다운받지 못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은 겉모습은 허세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메시지만 보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미즈는 너무 눈에 거슬려서 그 청년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대신 최신 오포 핸드폰으로 그녀와 위챗 친구를 맺었다.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바로 나와야 한다. 진은 손에 쥔 새 핸드폰을 보며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다시 입이 근질거려서 물어봤다. 만약 가짜 수련자가 더 약한 자들을 사냥해서 영역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아직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고 미두에게 말해주었다. 그의 저주받은 입맞춤이 그녀가 수련한 거의 모든 연기를 빼앗아갔다고. 만약 그를 죽인다면 영역도 사라져서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그녀는 그를 찾아서 수련을 마치고 영역을 되찾으려는 것이지 누가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을 선택하겠냐고. 진은 그런 말을 듣고 신의식을 통해 그녀에게 속삭였다. 두 사람은 오늘 밤 수련을 마치고 뜨거운 순간을 만들 수 있다고. 미즈는 얼굴이 빨개지며 부끄러워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미우는 그를 쫓아가 손을 잡고 두 사람은 손잡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진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고 올해 귤 시즌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때 긴 코를 가진 노인이 보낸 제자가 몇 마리의 새우를 먹으며 주어진 주요 인물을 찾기 전에 배를 채우고 있었다. 다음날 그녀는 거리에 나가 남자를 찾기 시작했지만 스승이 언급했던 영역이 급격히 진동하는 남자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시대에 이렇게 찾는 것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소녀는 남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겨냥하기로 결심했다. 두는 위챗에 자신의 셀카를 다양한 포즈로 올리고 자극적인 캡션을 달았다. 그리고 어떤 남자라도 스크롤을 하면 즉시 매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유혹의 마법을 덧붙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후 전날의 일을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사시대에 이렇게 찾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소녀는 남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겨냥하기로 결심했다. 두는 위챗에 다양한 포즈로 셀카를 올리며 유혹적인 캡션을 달았다. 그리고 어떤 남성이 스와이프를 하든지 즉시 매료될 만큼 강력한 매혹의 마법을 덧붙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남성을 다 보낸 후에야 도시에 있지만 전혀 영역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입을 가진 놈들이 바로 앞에서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역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터를 숭배하는 신앙의 영물만 보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남자들을 보며 두는 의아해했다. 도대체 그 애의 유혹술이 저 남자를 매혹하기에 부족한 건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전략에 구멍이 뚫렸음을 깨달았다. 스승님은 영역이 있는 자는 남자라고만 했지 남자가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빈뚜안의 닥탕이라면 유혹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무지개의 부름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밤 진은 기숙사 2층 침대에 누워 애니메이션 리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뚱뚱한 리 스승님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와 열심히 채팅하던 뚱뚱한 아저씨는 공원에서 만날 작은 정체를 계속 부르며 마치 혼이 나간 듯 방을 나갔다. 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 시간에 잘생긴 남자가 아저씨를 공원으로 데려가겠냐며 조용히 따라갔다.
리 스승님은 마치 꿈꾸는 사람처럼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가로등 아래서 둘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 남자처럼 변장한 모습을 만났다. 두는 약속한 사람을 관찰하며 아저씨의 몸에서 맥주와 라면 냄새 외에는 영역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리 스승님은 여전히 유혹술의 영향을 받고 있어 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했다. 두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아저씨를 공중으로 튕겨보내는 주먹을 날렸다. 지는 리 스승님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 공주를 안듯이 아저씨를 받쳐주었다. 두는 이 불행 속에서 행운을 발견하고 그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사람임을 즉시 깨달았다. 리 스승님은 여전히 유혹술의 영향을 받고 있어 진을 보고 검술을 겨루고 싶어 했다. 진은 아저씨가 자신과 검술 대결을 하겠다고 하자 놀라서 소리쳤다. 두는 갑자기 손가락을 튕겨 리 스승님의 유혹술이 풀리게 했다. 아저씨는 정신을 차리고 진이 왜 자신을 안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리 스승님의 머릿속에는 무지개 같은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그는 즉시 배운 기술을 모두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손자와 함께 도망치며 80만 리를 달려가고 이미 탈출했다고 생각했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두는 약속한 사람을 관찰하며 그 아저씨의 몸에서 맥주와 라면 냄새 외에는 아무 힘도 느껴지지 않아 화가 나서 돌아섰다. 그러나 리 스승은 여전히 매혹의 마법에 걸려 두에게 다가가 친밀한 접촉을 원했다. 소녀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아저씨를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주먹을 날렸다. 디는 리 스승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 날개를 펼쳐 아저씨를 공주를 안듯이 받쳐주었다. 그 모습이 우아해서 두는 이 불행 속에 행운이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리 스승은 여전히 매혹의 마법에 걸려 딘을 보고 검술 대결을 하자고 하자 딘은 놀라서 소리쳤다. 두는 갑자기 손가락을 튕겨 리 스승의 매혹의 마법을 풀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 진이 자신을 안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후회와 대결 중이었어. 딘은 삼촌이 자신과 결투를 하려고 나왔다는 걸 깨닫고 소리쳤어. 공포에 질린 딘, 두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겨서 리 스승의 마법이 풀렸어. 삼촌이! 리 스승의 머릿속에 무지개 같은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그는 즉시 배운 기술을 다 보여주고 싶어졌다. 그래서 손자와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딘에게 보여주며 손자와 함께 도망치게 했지만 그들은 이미 8만 리를 달려서 탈출했다고 생각했어. 수박을 피하려다 다시 코코넛 껍질에 걸려서 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올리로 변해버렸어. 그 A펜이 두를 따라가고 있었고 잠시 후 딘은 자신이 경기장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 두와 함께 달빛 아래에서 두가 손을 흔들며 금지된 기술로 격리했어. 신의 의식을 탐색해 외부로 나가는 영역을 차단했지. 딘은 꿈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 폭과 두에게 바비큐 꼬치로 고백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고 씹다가 그 애에게 메기알로 먹여주겠다고 하니 두는 점점 더 구역질이 나더라. 주먹을 날려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공중에서 3바퀴를 돌게 한 후에야 땅에 착지했어. 그리고 젊은이를 매혹의 기술에서 풀어줬지. 진이 정신을 차리자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했어.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청혼했다고 말했고 이제 그가 죽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어. 두는 불타는 검을 소환해 진의 목을 베려고 했지. 그때 딘은 미즈가 맞았다는 걸 깨달았어. 수련자가 그와 같은 신인을 사냥할 거라고. 그는 재빨리 그녀의 시선을 돌리고 날아갔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두는 쉽게 그를 따라잡았고 광아는 다시 땅으로 떨어졌어. 하지만 그 애가 힘을 너무 세게 줘서 딘의 바지가 벗겨졌어. 게다가 그 애는 그가 바지를 벗었다고 그를 비난했지. 브로는 정말 괴로웠어. 두가 검을 들어 휘두르려 했지만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번개가 떨어졌어. 미두는 남편이 다른 애와 바지를 벗고 놀고 있는 걸 보고 극도로 화가 났어. 게다가 두가 불을 지폈지. 방금 전에 딘이 자신에게 청혼했다고 말하면서 바지를 잊어버린 건 아마 외도는 아닐 거라고 했어. 미우는 격렬하게 질투하며 진에게 키보드 위에 무릎 꿇으라고 했고 두가 제사 끝나고 나면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했어. 그래서 진은 키보드 위에서 1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두 애는 서로 싸우고 있었어. 두 애가 젊은이가 환상 속에 있다는 걸 듣고 즉시 힘을 합쳐서 그를 한 대 쳤지. 그들은 단지 누가 더 많은 팬이 있는지 싸우고 있었거든. 두 애가 힘을 합쳐서 그를 기절시키고 나서 결국 두 애는 본격적으로 서로를 찢어놓을 준비를 했어. 두 소녀의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미두는 진에게 정신적으로 소통하며 앞으로 이렇게 연락하자고 설명했어. 두가 두 사람을 관찰하며 그들의 수련 수준을 느끼고 DH가 겨우 초급 단계에 있다는 걸 깨닫고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 반면 미두는 겨우 후반 단계에 도달했는데 이 사실이 두를 화나게 했지. 그렇게 약한 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영역을 과시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 그렇게 단단히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니 마치 수련자처럼. 강자 미두의 목소리가 뒤에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예전의 수련에 대한 교훈을 떠올리게 했다. 각 경계 사이의 간격은 엄청나게 크고 기적이나 희귀한 법보 없이는 거의 넘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녀는 이전에 강자와 맞서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특별한 생명보호 법기를 지니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다고. 듀가 손을 뻗자 그녀의 살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옥상 전체가 흔들렸다. 미두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즉시 깨달았다. 듀는 후천적 기초를 다져 그녀보다 한 단계 위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자신과 진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두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하고 칼을 뽑아 적에게 돌진했다. 두 개의 칼날이 충돌하며 듀의 불타는 검이 공기를 뜨겁게 만들며 거대한 화염을 내뿜었다. 두 사람은 다시 충돌하며 강력한 기운이 땅을 갈라놓았다. 듀는 빠르게 미두를 압도하며 그녀의 목을
하늘로 던진 후 땅에 내리쳐 마치 튀김을 하는 것처럼 내리쳤다. 멈추지 않고 듀는 검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영역이 점점 더 강력해졌다. 미두는 방어 마법으로 간신히 공격을 막아내지만 듀의 배기 공격은 결계를 뚫고 그녀를 튕겨냈다. 미두가 도망칠 길을 막아주자 딘은 전력을 다해 전투를 피하려 했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 멈춰섰다. 미두는 결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미두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 사이에 듀의 스승은 또 다른 수련자를 처치하며 자신을 둘러싼 영역을 바라보며 매우 기뻐하고 있었다. 듀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그는 자신의 양육의 결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옥상에서 결단 초기에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미두는 힘겹게 일어나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듀가 천천히 다가오며 그녀의 사랑하는 남자가 미두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롱했다. 미두는 비웃으며 듀처럼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자는 감정의 따뜻함과 충성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말은 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녀는 즉시 검을 들어 미두를 처치하려 했다. 그러나 미두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차가운 검날이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눈앞에서 딘은 그로 인해 그는 멈췄다. 미즈두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힘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면 미즈두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다. 한편 듀의 스승은 또 다른 수련자를 처치하는 데 성공하며 자신을 둘러싼 힘을 바라보며 매우 기뻐했다. 그는 듀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양육의 결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돌파구를 찾았다. 옥타브의 초급 단계가 손에 닿았어. 미두는 힘겹게 일어나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듀가 천천히 다가가서 미즈다의 무능한 남자친구가 그녀를 혼자 죽게 방치했다며 조롱했어. 미두는 그런 듀에게 따뜻한 감정과 충성심의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으며 대답했어. 이 말이 듀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어. 그 작은 여자는 즉시 검을 들어 미우를 끝내려 했어. 하지만 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따뜻한 감정과 충성심의 느낌, 이 말은 듀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 아이는 즉시 검을 들어 미우를 처치했다. 하지만 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차가운 검날이 그녀에게 닿지 않았어. 그녀의 눈앞에서 딘이 이미 칼을 선택하니 칼날이 그의 등을 관통하고 두오는 그리움의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아들아, 현명한 남자를 선택해라. 미친놈은 묻어버려. 미두는 엄마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어. 그녀는 진을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지치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두는 죽어가는 두 사람을 보며 여전히 개밥을 주는 모습에 구역질이 나서 진을 한쪽으로 밀쳐내고 큰 자몽도 함께 쳐냈다. 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고 생과 사의 경계 같은 공간에 있었다. 앞에는 혼자서 우울하게 서 있는 은발의 청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리현자라고 소개했다. 여기서 인연을 맺었으니 나는 이 후배를 한동안 인도해주겠다. 머리가 잘린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딩이검이 미두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현자도 이 괴짜의 몸에서 느껴지는 연기와 친숙함을 알아차렸다. 그 영역의 출처는 리현자의 영역과 같은 근원에서 왔지만 이 녀석은 조상의 자손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후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듣고 딩은 이 청년이 하늘을 찢고 검을 만든 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두의 남편이라고 정중하게 소개했다. 리 목자는 이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후배에게 만남의 선물과 작별의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혼천주로 만든 구슬을 꺼내 딩에게 주며 이 혼천주에는 자신의 기운이 조금 남아있어 그의 현실 세계에서의 재난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 1분 동안만 가능하다. 그들은 구슬의 사용법을 물어볼 새도 없이 할아버지는 다른 것을 요구할까 두려워 급히 사라져버렸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미두는 진의 이미 움직이지 않는 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 기둥이 쏟아져 내리며 딩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강력한 기운으로 둘러싸인 채 듀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두를 품에 안고 돌아서서 듀를 바라보았다. 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딩의 수련이 매 초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고 그녀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게다가 그 긴 머리는 또 뭐야? 현재의 수준은 듀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그 작은 녀석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자신의 눈에 들어왔어. 딘의 수련이 매 초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고 그녀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 게다가 그 긴 머리는 또 뭐야? 현재의 수준은 듀가 상대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고 그 작은 여자는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 딘은 이제 아마도 그 작은 여자의 스승보다 더 강해졌을 거야. 듀는 어차피 죽을 거라 생각했기에 마지막 일격을 위해 불의 채찍을 소환했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딘은 이제 아마도 그 아이의 스승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다. 듀는 어차피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막 발악으로 불의 채찍을 소환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단지 한 손가락으로 쉽게 해체당했어. 딘의 압도적인 힘에 듀는 계속 떨리고 있었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딘의 존재는 듀를 끊임없이 떨게 만들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고통에 대한 희망과는 달리 듀는 자신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어. 그녀의 생명 보호도구는 부서졌고 그녀의 생명 보호도구는 부서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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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생명 보호도구는 부서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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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생명 보호도구는 부서졌고 그녀의 생명 보호도구는 부서졌고 부서졌고 그녀의 생명 보호도구는 부서졌고 그녀의 생명 보호도구는 부서졌고 그녀의 생명 보호도구는 부서졌고 그녀의 생명 보호도구는 부서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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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졌고
수련자의 자존심도 사라졌어. 다른 사람의 손에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두는 차라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어. 조상들과 재회하는 것이 두 사람의 실패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보다 더 쉬웠어. 고통에 대한 희망과는 달리 두는 진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애니메이션을 그만 보고 음악을 듣고 치유하라고 그녀를 꾸짖었어. 이길 수 없다면 도망치면 되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냐고. 그런데 그 작은 여자를 구한 후 그녀는 그를 밀쳐내며 그를 부끄럽고 화나게 만들고는 사라져버렸어. 미두와 디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 만약 그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녀의 문제였어.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 이제 그녀가 그에게 물어볼 차례야. 도대체 그 막대한 힘은 어디서 온 건지. 그녀는 그에게서 그 거대한 힘의 출처에 대해 물었다. 할아버지와 소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자신이 그저 멋을 부리려 했다고 말했지만 그건 자발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미즈 두는 폭탄을 던졌다. 할아버지의 머리를 움켜잡고 호텔방으로 끌고 갔다. 미즈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그가 어떻게 갑자기 강력한 힘으로 깨어났는지 질문했다. 잠을 잘 못 이루는 밤마다 침대 머리맡에 두곤 했다. 갑자기 끌어당기는 힘이 그녀를 과거의 악몽으로 끌어당겼고 그녀의 눈앞에는 진한 빨간 시럽 같은 색이 보였다. 주변에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붉은 머리의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자가 나타나 검을 휘둘렀다. 민두는 소리쳤고 딘칭은 주위가 불바다인 것을 보았다. 하지만 딘은 계속해서 피하려고 했고 사랑의 힘과 우정의 힘을 만들어냈어. 민두는 아름답지만 어리석지는 않아. 다시 생각해보니 이 남자가 그녀의 영역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그녀는 원인을 찾기 위해 벤하우스의 발코니에 그를 묻기로 결심했어. 리가문의 특별한 쌍수 방법으로 점검하기 위해서였지. 피스톤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는 원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단순히 입맞춤을 통해 음향을 조화롭게 하여 두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역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었어. 그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할 거야. 눈앞에 딘에게 익숙한 그림이 펼쳐졌고 마음은 따뜻하고 편안했어.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숨김없이 드러났지. 두 사람의 의식은 다른 기억의 영역으로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지는 푸른 하늘과 넓은 땅에 있는 자신을 보았어. 그는 불면증이 심한 밤마다 침대 머리맡에 놓곤 했지. 갑자기 끌어당기는 힘이 그녀를 과거의 악몽으로 끌어당겼고 그녀의 눈앞에는 진홍색 시럽 같은 색이 펼쳐졌어. 주위에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붉은 머리의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향해 검을 휘두르고 있었어. 민두는 비명을 질렀고 딘은 주위가 불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어. 그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갔지. 붉은 머리의 남자가 여인에게 검흑천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대답을 듣지 못하자 잔인하게 행동했어. 딘은 행동하고 싶었지만 한 발 늦었고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었어. 그는 악몽에서 깨어나 무와 함께 있었지. 다시 한번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목격한 민두는 흐느끼며 울었어. 딘은 그녀를 안아주며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지. 진정된 후 민두는 자신의 가문이 현대사회에서 34명의 후손이 살았었다고 이야기했어. 하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밤에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전통 보물을 찾고 있는 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지. 그녀는 목걸이를 꽉 쥐고 언젠가 흑천검을 손에 쥐고 그 남자를 반드시 물리쳐 가족을 위해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어. 딘은 적의 힘에 대해 물어보며 그녀를 도와 싸우겠다고 제안했지만 민두는 즉시 그를 막았어. 리가문에서 가장 높은 수련을 한 족장이 출연했기 때문이야. 6명의 원형 노인도 있지만 그들이 합쳐도 그의 한 방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했지. 지금 대결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찾는 것과 같아. 하지만 지는 때가 오면 그녀 곁에 서겠다고 확신했어. 그의 확고한 의지. 미즈두의 기운이 내 몸속에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깊은 기억이 내 잠재의식 속에서 번뜩였다. 앞으로 나아가자. 나는 잠겨있는 문을 보았다. 손을 문에 대자마자 문이 즉시 열렸다. 문 뒤에서 지는 꽃잎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피를 보았다. 그의 눈앞에 매우 슬픈 표정의 어린 미즈두가 나타났다. 그녀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자 주변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고 우리 둘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그 사이 미즈두는 진의 기억을 탐색하며 그의 영혼 깊숙이 스쳐 지나갔고 젊은 남자가 불면의 밤에 자주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일본 영화의 내용이 보일까 걱정했다. 갑자기 끌려 들어간 그녀는 과거의 악몽 속으로 그녀의 눈앞에는 진한 빨간 시럽 색깔이 보였다. 주변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그녀의 인생을 망친 붉은 머리 남자가 나타나 칼을 휘두르며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민두는 비명을 지르며 딘은 주위가 불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자 급히 달려갔다. 붉은 머리 남자는 여인에게 검은 하늘의 검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대답이 없자 잔인하게 행동했다. 디잉은 행동하고 싶었지만 한 발 늦었고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악몽에서 깨어나 무와 함께 있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목격한 미즈두는 흐느끼며 울었다. 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를 평생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정된 후 미즈두는 자신의 가문이 현대사회에서 34명의 후손이 살았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밤에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전통 보물을 추적하는 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목걸이를 꽉 쥐고 언젠가 검은 하늘의 검을 손에 쥐고 그 남자를 반드시 물리쳐 가족을 위해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적의 힘에 대해 질문하며 자신을 도와 싸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M은 즉시 막으며 그들의 가문에서 가장 높은 수련을 가진 족장이 이미 출연했으며 초기
기초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6명의 원형 노인도 있지만 합쳐도 그의 한 방울의 공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맞서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찾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는 때가 오면 그녀 곁에 서겠다고 확신했다. 그의 결단력에 미두는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그에게 가벼운 뺨에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로 인해 젊은이는 부끄러움에 얼어붙었다. 지는 힘의 각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려 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침대 머리맡에 무엇을 두는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힘의 끌림이 그녀를 과거의 악몽으로 끌어당겼고 그녀의 눈앞에는 진홍색 시럽 같은 색이 보였다. 주변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그녀의 삶을 파괴한 붉은 머리의 남자가 나타나 검을 휘두르며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민두는 비명을 질렀고 뒤는 주위가 불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자 급히 달려갔다. 붉은 머리의 남자는 여인에게 검은 하늘의 검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대답이 없자 그는 잔인하게 행동했다. 디는 행동하고 싶었지만 한 발 늦어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악몽에서 깨어났고 무와 함께 있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목격한 민두는 흐느껴 울었다. 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흐느끼고 있었다. 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정된 후 민두는 자신의 가문이 현대사회에서 34명의 후손이 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피비린내 나는 밤에 그녀는 가족이 현대의 삶. 하지만 그 피비린내 나는 밤에 그녀는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전통 보물을 찾고 있는 자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검은 하늘의 검을 쥐고 민두는 언젠가 그 검을 손에 넣고 체인을 꽉 쥐고 미즈두는 언젠가 흑천과 함께 할 것을 맹세했다. 그 남자를 반드시 물리치고 가족을 위해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디는 적의 힘에 대해 물었고 그녀와 함께 싸우겠다고 제안했지만 미는 즉시 적의 힘에 대해 물어보며 그녀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M은 즉시 막았다. 그들의 가문에서 가장 높은 수련을 가진 족장이 이미 초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6명의 원형 노인도 있지만 합쳐도 그의 한 방에 적수도 되지 않는다. 지금 맞서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지는 때가 오면 그녀 곁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적의 한 방을 맞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는 때가 오면 그녀 곁에 서겠다고 확신했다. 그의 확고한 태도는 미두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자에게 뺨에 가벼운 입맞춤을 해주었다. 청년은 부끄러워서 굳어버렸다. 지는 힘의 각성에 대해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내 것이지만 미즈두가 막았어. 그녀는 그의 영혼에는 어둠이 없고 오직 따뜻함과 선함만이 있어서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하고 젊은이를 쫓아냈어. 지금은 너무 슬퍼서 잠이 오거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리우엔즈가 나에게 맡긴 천주를 찾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 힘이 빠져서 조상님이 맡겨준 보물을 잃어버린 젊은이는 매우 당황했어. 덮보가 없으면 살기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더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 작은 두가 내 침대에 누워서 나를 유혹하고 있었고 옷은 입은 듯 안 입은 듯 하며 유혹적인 표정으로 흐느적거리고 있었어. 리는 왜 그녀가 여기 있는지 물었고 그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 햇볕을 피하려고 그런 옷을 입은 건가? 할머니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여자도 괜찮아. 만약 방금 전 두 부부가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다면 지금쯤 불을 끄고 사랑을 시작했겠지. 요약하자면 이 작은 여자는 호텔에 돈이 없어서 내 침대에서 자고 싶어 했어. 젊은이는 여자와 자는 것이 두려워서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겠어. 마침 리 스승이 홍아 이쪽에는 아직 빈자리가 하나 남아있어라고 말했지만 나는 조상님이 내 혈통을 끊는 죄를 지을까봐 급히 거절하고 바닥에서 자기로 결심했어.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게 그 여자와 자는 것보다 낫겠지. 다음날 보행자 거리에서 혼란스러운 장면이 벌어졌어. 두의 유혹적인 사진에 걸린 남자들이 여전히 그 마법에 걸려 길게 줄을 서서 두에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다행히도 이 작은 남자들은 희귀한 매력을 지닌 사람들로 아무도 그 매력을 감상할 수 없었어.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신이 차를 몰고 돌진해왔어. 그 누구도 아닌 방씨였어. 둘을 보러 온 줄 알았지만 미두가 나타나자마자 젊은이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서 구애를 시작했어. 방은 미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우려는 척하며 젊은이가 그녀에게 청혼할 준비를 하고 있던 반지를 주었어. 하지만 미두는 그를 거절했어. 그는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그녀의 스타일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잘생긴 방에 할 수 있을까? 그 후 미우는 그에게 아이돌 X에게 목표를 바꿔보라고 했어. 왜냐하면 두와 잘 어울릴 것 같거든. 두는 눈을 굴리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 그녀의 스타일은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설령 자신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유혹하는 듯한 표정과 함께 물 흐르는 듯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리는 왜 저 아이가 여기 있는지 질문했고 그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햇볕을 피하려고 이렇게 입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잡지 촬영을 하려는 건가? 할머니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여자애도 괜찮은 편이다. 만약 방금 전 두 부부가 죽을 듯이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면 지금쯤 불을 끄고 사랑을 시작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아이는 호텔에 갈 돈이 없어서 손자의 침대에서 자고 싶어한다. 청년은 여자와 자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에게 혼날까봐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겠다.
마침 리 스승이 여기 아직 빈자리가 하나 남아있어 라고 말하자 손자는 자신의 집안의 혈통이 끊어질까 두려워서 급히 거절하고 바닥에서 자기로 결정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았다. 다음날 보행자 거리에서 혼란스러운 장면이 벌어졌다. 남자들이 미두의 유혹적인 사진에 걸려들어 여전히 매혹의 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줄을 서서 미두에게 고백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이 남자들은 희귀한 매력을 지닌 사람들로 그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었다.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차를 몰고 돌진해왔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바로 방탕한 자였다. 미두를 보러 온 줄 알았지만 미두가 나타나자마자 청년은 즉시 다가가서 유혹하기 시작했다. 방탕한 자는 미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우려며 허리를 굽히는 척하며 그녀에게 청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두는 그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거절했다. 그녀의 스타일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잘생긴 방탕한 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후 미우는 그에게 아이돌 X에게 목표를 바꿔보라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꽤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미두는 눈을 굴리며 관심 없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스타일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작은 존재들이 희귀한 것들을 모두 끌어모으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한 신이 차를 몰고 달려왔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방공자였다. 둘을 위해 온 줄 알았지만 미두가 나타나자마자 그 청년이 즉시 다가와서 아양을 떨었다. 반은 일부러 몸을 숙여서 그녀가 떨어뜨린 물건, 즉 청년이 결혼 제안을 하려고 준비한 반지를 주었다. 하지만 미두는 그가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하지만 미두는 그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너? 그녀의 취향은 아빠일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잘생긴 외모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 그 후 미우가 그에게 작은 아이돌 X로 목표를 바꿔보라고 했어. 왜냐하면 두 애가 꽤 허세가 있어 보이니까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두가 눈을 굴리며 싫다고 했어. 그 작은 애의 취향은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야. 비록 자신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야, 근처의 한 청년이 즉시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입을 열자마자 그 여자에게 한 대 맞았다. 그 후 그 여자애는 지니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디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장난치다가 무에게 다가갔다. 무이. 듀는 기회를 보고 마이네이치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했다. 그런데 마이네이치가 반응하기도 전에 듀는 이미 그를 붙잡고 영화 보러 가자고 요구했다. 특히 성인 영화를. 두 소녀는 서로를 노려보며 각자 한쪽으로 끌어당기며 마치 줄다리기에서 상을 다투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이 남자들은 거절당하고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영화관에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두 여자애가 지인의 양옆에 앉아 영화는 안 보고 속삭이며 서로 싸우고 있었다. 자신이 지인에게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지인은 사이에 끼어 마치 핫도그처럼 두 빵 사이에 끼어 있었다. 갑자기 두가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미듀도 지지 않겠다고 반대쪽 뺨에 입을 맞추려 하자 디아이는 한쪽으로 피해서 두 여자애가 서로 입을 맞추게 만들었다.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두 여자애는 그치지 않았다. 지인의 외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다가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남자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의아해했다. 다음날 찌는 모든 일을 명확히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주를 위해 준비한 선물 상자를 가지고 갔지만 그녀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반의 이치공자가 나타나고 머리가 파란 남자들과 함께 V나 H 춤을 가르치려 했다. 거리의 남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자 지인은 저니 씬을 언급하며 그들을 놀라게 하고 도망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도망치던 중 바네치 공자의 하인이 발을 내밀어 그가 넘어지며 미주를 위한 선물과 함께 땅에 쓰러졌다. 거리의 남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노바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두 여자애가 나타나 진정한 축제를 보여주었다. 거리의 남자들을 물리친 후 지인은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미주를 위해 준비한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미주는 기쁘게 상자를 열었지만 그 안에는 닭 장갑이 들어있었다. 지인은 급히 설명하며 이건 내가 처음으로 여자에게 사준 선물이라서 이런 것들이 좋을 줄 알았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고 듀는 한쪽에서 질투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때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디유의 스승이 나타났다. 전체 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어. 선물 주는 이유는 좀 이상하지만 신입이라서 일단 받아들일 수 있으니 미즈두는 기분 좋게 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여기서 남자들의 삶을 배우고 싶다면 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 진은 두가 혼자 있는 걸 보고 공감이 생겨서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어. 그는 손을 내밀어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이 하나 줄어들게 하기로 결심했어. 미즈두도 관대하게 동의했어. 그래서 청년이 달려가서 두와 대화를 시작하고 친구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어. 하지만 불행히도 두는 지금 친구가 필요 없고 그냥 남자친구가 필요했어. 만약 그날 그 애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 모두 잘렸을 거야. 왜 같이 놀아야겠어. 그리고 그 애는 그를 붙잡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 강력한 에너지 때문이라고 인정했어. 그녀는 그가 밖에 강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차가운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친구라도 자신은 그녀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이 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혹시 미즈두가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 그를 보낸 건 아닌지 물어봤어. 하지만 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미즈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어. 그는 미즈의 정신세계에 들어가 그녀가 가족을 잃은 아픔을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견뎌왔는지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했어. 그는 외적으로 미즈두가 강해 보이고 누구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외롭다고 말했어.
두는 조용히 듣다가 자신이 미즈를 단지 교만한 부자 여자애로만 생각했었다고 인정했어. 진의 마음속에서는 그 자존심이 미즈가 세상을 속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미즈가 세운 거친 가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녀의 진짜 아픔을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두는 왜 그렇게 미즈두를 보호하려고 했는지 깨달았어. 그는 항상 혼자 남겨졌던 상처를 겪어봤기 때문이야. 두는 감동해서 진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물어봤어. 청년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른 여자와의 관계는 없다고 했고,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갔어. 두가 도망가자마자 정실이 시큼한 식초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어. 남편이 여자와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야. 장면은 한 교실로 전환돼 두 명이 19금 영화에 장면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바로 그때 남편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장면은 3금 영화의 장면을 연습하고 있는 두 아이가 있는 교실로 바뀐다. 마침 미 두가 아이를 찾으러 숲으로 가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녀가 4명의 신비한 존재처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드디어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려는 순간 두의 코털이 긴 선생님이 나타나서 중단하라고 외쳤다. 두 사람은 노인이 유령인지 변태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감독이라고 말했다. 방금 전 장면에서 남자 배우가 제대로 연기하지 못하자 그가 대신 연기하겠다고 했다. 청년은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나섰지만 그는 부드럽게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목을 꺾는 소리를 내며 마치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듯 가볍게 처리했다. 여자애는 소리를 지르며 그 장면을 보았지만 감독은 자신의 마법으로 그녀를 영원히 조용하게 만들었다. 어둠이 공간을 덮고 긴 코털은 자신이 오랫동안 갖고 온 열매가 드디어 수확할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긴 코털은 두 시체를 자신의 공간으로 끌고 갔다. 두는 보고하러 갔지만 자신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 진의 힘이 갑자기 증가하여 그녀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손을 대리라고 생각했지만 긴 코털은 그녀를 용서해 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두 사랑의 피로 저녁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흡수한 그는 경계를 넘기 직전까지 다가갔다. 10일 후 두 수련자를 잡아 그들의 정수를 흡수하면 결단 후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두에게 그날까지 두 사람을 유인하라고 명령했다. 절대 자신의 존재를 숨겨서 그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그날 밤 디는 두의 말에 따라 숲에서 소녀를 찾으러 갔지만 그녀가 4명의 신비한 존재처럼 옷을 입고 남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여러가지 주문을 외우며 눈을 감고 물었다.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니?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는 거야? 그러자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단추를 더 풀었다. 디는 급히 대마법을 외우며 악귀가 나를 피하라고 외쳤다. 소녀가 계속 유혹했지만 맨의 아내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들킬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소녀가 그렇게 강하게 신호를 보내도 맨은 반응하지 못해 매우 부끄러웠다. 청년은 모든 공격을 피하며 반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소녀는 더욱 화가 났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미친듯이 공격했다. 두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했다. 지는 친구에게 손을 대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남자를 강제로 유혹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손자는 여러가지 경전을 외우며 눈을 감고 물었다. 왜 이렇게 입고 있니?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는 거니? 준비하고 착한 남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려 했어. 할아버지는 여러가지 경전을 외우며 눈을 감았어. 코를 막고 물어봤어. 왜 이렇게 입고 다녀?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대답하지 않으면서 단추를 더 풀어버렸다. 디는 급히 주문을 외웠다. 귀신이여, 나를 괴롭히는 악귀여, 빨리 나에게서 멀어져라. 사랑스러운 괴물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맨의 아내에 대한 변치 않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발견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신호를 보냈는데도 맨이 반응하지 못한다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았다. 청년은 재빠르게 모든 공격을 피했지만 반격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아이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듀는 미친듯이 공격하며 맨에게 영역을 사용하게 만들었다. 지는 친구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친구니까. 영역. 지는 친구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계속 거부했어. 친구들이 소리치며 달려가서 그 아이를 찌르려 했지만 지네신 피하지도 않았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두는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왜 반격하지 않냐고 계속 물었다. 디아이는 부드럽게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가 가진 힘은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미듀는 그때 숲에서 나와서 그 남자에게 외도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아이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했다. 듀는 그 아이가 젊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스승은 그럴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디유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유라고 확신했다. 그 순간 듀는 사실을 밝혔고 그들의 스승이 그 아이들을 시험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기술을 스승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찡해치과 미듀는 그들이 긴 코의 늙은이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늙은이는 제자를 미끼로 사용하여 어둠 속에 숨어서 먹이를 잡으려 했던 것이다. 디유에 따르면 그 긴 코의 늙은이는 곧 중기결단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 그는 그들을 단숨에 없앨 만큼 강해질 것이다. 긴 코의 늙은이는 3금 영화 배우들의 피를 모두 흡수한 후 마법으로 수련하는 경지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다. 이제 2명의 수련자가 결단의 후기에 도달할 때가 되면 10년의 수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디유의 계획을 듣고 디는 즉시 반대했다. 자신의 스승을 공격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미듀도 디유에게 그렇게 하면 늙은이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어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스승을 만나 제자가 되었던 그때. 듀는 자신의 타고난 힘으로 부모님을 도와 나무를 줍고 있었다. 부모님은 디에게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며 친구들과 놀라고 당부했다. 가족의 정이 매우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듀는 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들어가다가 아이들과 마주쳤다. 그 아이들은 서로 몸을 부딪히며 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돌을 던져 듀의 머리에 맞자 듀는 즉시 폭발했다. 반격하며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듀는 아이들로부터 소외당했다. 그녀는 엑스아이유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듀가 요괴와 친구라는 이유로 그녀를 괴롭혔다. 엑스아이유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쉬고 있었고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듀라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아이는 참아내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돌을 던져 머리를 가격했다. 듀는 즉시 폭발하며 반격해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듀는 뱀 요괴와 친구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했다. 그들은 듀를 괴롭혔고 그녀는 괴물과 친구라는 이유로 다를 바가 없었다. 뱀 요괴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듀라는 것을 보고 요괴와 함께 있으니 요괴와 다를 바가 없어. 뱀 요괴가 자신의 은신처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오는 걸 느꼈어. 하지만 듀가 들어온 걸 보고 자신의 은신처에 들어오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그게 듀인 걸 보고 그녀는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상류가 등의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듀는 자신의 약을 가져와 그녀에게 발라주었다. 뿐만 아니라 듀는 부모님이 준비해준 밥도 상류와 나누었다. 상류가 빨리 회복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친구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착하고 예쁜 상류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듀는 그들이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듀가 마을로 돌아오니 한 노인 점쟁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점쟁이는 듀가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녀를 부르지만 밥을 아빠에게 주느라 듀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점쟁이는 갑자기 그녀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며 그 상류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상류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조언했다. 듀는 듣지 않은 척하고 상류를 찾으러 갔다. 놀랍게도 상류는 동굴에 없었다. 듀는 급히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 쪽에서 큰 폭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학살당했다. 듀는 부모님을 찾으러 뛰어갔지만 부모님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두 사람 모두 숨이 끊어져 있었다. 듀는 부모님 앞에서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그러다 점쟁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물어보았고 상류가 이 비극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다. 그 말은 듀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상류에게 했던 모든 일 때문에 자신을 탓했다. 고통과 증오 속에서 듀는 배신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하며 상류의 동굴로 가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그를 조각내겠다고 결심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듀는 긴 코를 가진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미안하다고 하며 노력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약 듀가 상류를 죽이러 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상류는 매우 사납고 특히 밤에 더 위험하니 이제 마을에 남은 사람은 듀뿐이니 자신의 목숨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듀는 노인을 쫓아내려 했지만 노인은 쉽게 그녀의 무기를 날려버렸다. 그 후 노인은 듀에게 한 자루의 칼을 주며 이것으로 상류를 처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듀는 주저없이 그 칼을 받아들였고 상류의 흔적을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상류가 바닥에 누워 상처투성이인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상류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따졌다. 그러나 상류는 갑자기 일어나서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학살당했다. 듀는 부모를 찾으러 달려갔지만 부모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두 사람 모두 숨이 끊어졌다. 듀는 부모 앞에서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그때 늙은 점쟁이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달려가서 물었다. 부모님 앞에서 흐느끼며 점쟁이가 죽어가고 있는 걸 보자 작은 애가 달려가서 물어봤어. 그리고 뱀 요괴가 이 비극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 말은 듀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뱀 요괴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자책했다. 고통과 증오 속에서 듀는 자신을 배신한 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하며 뱀 요괴의 은신처로 가서 부모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그를 조각내겠다고 결심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듀는 동굴에서 긴 코털을 가진 노인을 만났다. 그는 사과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약 듀가 뱀 요괴를 죽인다면 자신도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했다. 노인은 뱀 요괴가 매우 사납고 특히 밤에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현재 마을에는 듀만이 살아남았으니 자신의 목숨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듀는 노인을 쫓아내려 했지만 노인은 쉽게 그녀의 무기를 날려버렸다. 그 후 노인은 듀에게 한 자루의 검을 주며 이것으로 뱀 요괴를 처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듀는 주저없이 검을 받아들였고 뱀 요괴의 흔적을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샤가 상처투성이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듀는 아샤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샤는 갑자기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작은 애에게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듀가 그 노인을 쫓아내려 했지만 노인이 쉽게 무기를 날려버렸어. 그 후 노인이 듀에게 한 자루의 칼을 주며 이걸로 뱀 요괴를 처치할 수 있다고 했어. 듀는 주저하지 않고 칼을 받아들였고 그 후 뱀 요괴의 흔적을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 작은 애는 에이뱀이 바닥에 상처투성이로 누워있는 걸 보고 에이뱀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봤어. 하지만 에이뱀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달려들었어.
주저없이 검을 받아들고 이어서 뱀 요괴의 흔적을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사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질문했다. 하지만 아사는 갑자기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죽음의 길밖에 없으니 평범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은 꾸지 마라. 그래서 디는 스승에게서 탈출할 방법을 다시 생각했다. 두인이 말하길 그 노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면, 작지만 두의 두려운 표정을 보고 에이사가 멈칫했다. 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찔렀고 그 후 친구와의 추억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 울고 나서 두는 에이사의 모습을 뒤로하고 긴 코를 가진 노인을 찾으러 나갔다. 노인이 강력해 보이자 두는 그가 신선인 줄 알고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지만 그는 천도에 반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두를 제자로 받아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그의 경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는 스승이 강해지면 더 이상 이별의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수련하는 사람은 무심하게도 오직 정도만을 향해 나아가므로 자연히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두는 긴 코를 가진 노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수련을 따르기 시작했다. 수년간 그의 제자로 지내면서 두는 스승이 신비로운 마법을 사용하여 빠르게 실력을 높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노인의 눈빛이 두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살이 오른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미즈도 그런 것을 듣고 즉시 긴 코를 가진 노인이 그들을 모두 잡아먹어 후방 결단을 빠르게 돌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디는 스승에게서 느껴지는 잔인한 살기를 감지하고 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졌다. 스승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했지만 그녀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 왜냐하면 노인의 마법이 완성되면 그는 두 아이의 힘을 직접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법기와 함께해도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디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미두는 멀리 날아가 두 아이가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도망치고 싶어 했다. M2는 맨과 함께 해변에서의 허니문을 꿈꾸며 매우 행복했지만 두는 옆에서 개밥을 먹으며 매우 짜증이 났다. 마치 그들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 같았다. 노인이 원한다면 어디로 도망가도 그들을 찾을 수 있다. 지는 미 두에게 모든 힘을 자신에게 주도록 하여 자신이 그 괴물을 처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미주의 평범한 삶을 바꾸는 것에 기꺼이 응할 수 있었다. 두는 스승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화를 냈다. 그래서 디는 스승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두가 스승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직 그들은 디는 스승에게서 느껴지는 잔인한 살기를 감지하고 그가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했다. 스승의 명령으로 그 두 사람에게 접근해야 했지만 그녀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 대장이 마법을 완성하고 그가 직접 그 두 아이의 힘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법기까지 합쳐도 그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다. 디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다. 미 두가 멀리 날아가고 두 아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수도승의 삶을 피하고 있었다. 미 두는 맨과 해변에서의 허니문을 꿈꾸며 매우 행복해하고 있었지만 옆에 있는 두는 개밥을 먹으며 매우 짜증이 났다. 마치 그들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처럼 만약 스승이 원한다면 어디로 도망가든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는 미 두에게 모든 힘을 그에게 전해주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으로 그 괴물을 처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미즈를 위해 평범한 삶을 되돌려줄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다. 두는 분노하며 수도승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디는 스승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두가 말하길 스승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직 죽음뿐이라고 했다. 그에게 힘을 전해주었어.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힘으로 그 괴물을 처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평범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 미즈를 위해서라도 그는 기꺼이 그럴 수 있었어. 두는 화가 나서 수도승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죽음밖에 없다고 말했어.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 말라고. 그래서 디는 다시 머리를 굴려서 스승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했어. 두가 만약 그 노인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면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 말라. 그래서 디는 스승에게서 탈출할 방법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두가 말하길 노인을 피하고 싶다면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거야. 비록 우리가 셋이 힘을 합쳐도 긴코 괴물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 같지만 미 두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어. 이게 두와 스승이 꾸민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두는 사실 긴코 괴물의 자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밝혔어. 반면에 두는 특별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괴물에게 삼켜지기 전에 결합을 돌파할 거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세 마리의 새우로 그 괴물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지. 두는 혈살 마공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알려줬어. 괴물의 비기를 손에 넣기만 하면 그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셋이서 괴물을 처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 그 후 미우와 함께 호텔로 갔어. 미즈 두는 즉시 딘을 침대에 밀어 넘겼어.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둘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것에 화가 났거든. 딘은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영웅의 이름이라고 설명했어. 아버지는 아들이 영웅이 되기를 바랐던 거지. 미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이전에 합체해서 그의 의식 공간에서 하얀 구슬을 보았다고 말했어. 그녀는 딘이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 마치 법보와 같은 영역이지. 그것을 사용하려면 신선한 피로 영혼을 소환하고 계약을 맺어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영역은 고대의 요괴의 귀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주인을 삼킬 수도 있어. 만약 조종할 수 있다면 비범한 법력을 가질 수 있어. 딘은 그것을 즉시 소환하고 싶어 했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살아남을 기회가 생기니까. 하지만 미는 그 영역이 딘을 차지하고 그의 몸을 이용해 끔찍한 일을 할까 걱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 영역이 딘을 삼키게 되면 그 영역이 딘과 미주와 함께 합체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거야. 미두는 그 녀석에게 한 대 때리고 영역을 해방할지 말지는 그의 권한이라고 말했어. 어쨌든 딘은 영역을 해방하고 싶어해.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위험이자 기회이기도 하고 그들이 스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딘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는 항상 미즈두가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즈두는 즉시 칼을 뽑아 그의 손바닥에 가볍게 긋고 말했어. 사실 피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딘은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미즈두는 영역을 소환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푸른 머리의 한 아이가 빛의 뒤에서 나타났어. 하지만 미는 기령이 진을 차지하고 그의 몸을 이용해 끔찍한 일을 할까 걱정했다. 예를 들어 드레스를 입는 것 같은.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령에게 삼켜지면 진을 대신해 미즈와 함께 수련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미 두는 그 녀석에게 한바탕 혼내주고 기령을 해방할지 말지는 그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딘은 기령을 해방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며 그들이 스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진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항상 미즈두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즈두는 즉시 칼을 꺼내 그의 손바닥에 가볍게 긋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피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는데 딘은 그게 큰일인 줄 알았다. 미즈두는 기령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 녀석의 푸른 머리카락이 빛의 뒤에서 나타났고 적절하게 그의 손에 놓였다. 그의 손바닥 위에 심어주었어. 알고 보니 피를 사용한다는 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그렇게 간단한데도 딘은 큰일이라고 생각했어. 미즈두가 연기를 소환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초록머리의 한 요정이 빛 속에서 나타나서 딱 맞게 영혼의 기운. 갑자기 푸른머리의 한 여자가 빛의 뒤에서 나타나서 정확히 멜론이 진의 손에 떨어지자 가족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이는 딘을 주인이라고 불렀다. 미주도 초록머리의 힘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고 만약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긴코 할아버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진에게 달려있었고 지금 딘은 아직 너무 약해서 그 아이는 잠깐만 나타날 수 있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 아이는 갑자기 사라졌다. 이 방법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딘은 여전히 쌍수 방법에 더 믿음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미주가 진의 손이 다른 아이의 자몽을 만진 것이 깨끗하지 않다며 할아버지와 손자를 욕실로 보내버렸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진은 다시 손을 흔들고 여러가지 주문을 외워 기운의 영혼을 다시 부르려 했다. 하지만 미주가 도와준 첫 번째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초록머리의 아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집중만 하면 된다고 왜 스스로를 해치려 하냐고 말했다. 다음날 진이 길을 걷고 있을 때 반씨가 길을 막고 딘에게 미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딘은 거절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를 공격했다. 진이 여기서 목숨을 잃을 것 같았지만 미주와 두가 제때 도착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반씨가 똑똑해져서 꽤 강한 두 사람을 고용했고 결과적으로 두 여자는 꽉 묶여 있었다. 진은 큰 소리로 그들에게 한판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그가 처참하게 당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진의 기운의 영혼이 나타나 그들의 공격을 막았다. 진은 미주와 둘을 구하라고 외쳤고 기운의 영혼은 즉시 묶인 마법을 부수고 반씨의 친구들을 쉽게 제압했다. 미주는 호랑이를 숲으로 돌려보내듯이 쉽게 두 깡패를 처리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초록머리의 기운의 영혼을 바라보며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았다. 두와 미주는 화가 나서 그 꽃미남에게 한 대 치려고 쫓아갔다. 그들은 긴코 할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며 진의 힘에 감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은 새 아이를 자신의 레벨업 메뉴의 주제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반씨는 진과 두 여자를 다시 만났을 때 딘의 싸움을 잘하는 하인을 발견하고 질투가 나서 즉시 집사에게 자신에게도 한 명 주문하라고 요구했다. 곧 두 신이 하인을 즐기며 마치 왕처럼 앉아있었다. 미주는 손을 꺾으며 조지 토하오에게 자신과 그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더 이상 그를 찾지 말라고 말했다. 만약 그가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미즈두와 두가 제때 도착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방탕한 자가 똑똑해져서 꽤 실력이 있는 두 사람을 고용했고 결과적으로 두 녀석은 꽉 묶여버렸다. 진은 그들에게 한판 해주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과는 그가 맞아버리는 것이었다. 갑자기 진의 기령이 나타나 적절히 공격을 막았다. 그들의 공격을 막았어. 진이 작은 애에게 미즈를 구하라고 외쳤고 두의 연기가 즉시 구속 마법을 부수고 쉽게 잘생긴 애의 친구들을 제압했어. 미즈는 마치 호랑이를 숲으로 돌려보내듯이 쉽게 두 명의 깡패를 처리했어.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 마법으로 반의 친구들을 쉽게 제압했다. 미즈는 마치 호랑이를 숲으로 보내듯이 쉽게 두 명의 깡패를 처리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 피가 솟구쳐 올라서 그 꽃미남에게 한 대 날리려 했다. 그들은 노인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진의 힘에 감탄하며 남편이 초록머리의 요정을 바라보며 얼굴이 빨개진 걸 보았어. 두와 미즈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그 꽃미남을 혼내주려고 쫓아갔어. 그들은 노인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어. 조용히 진의 힘에 감탄하며 분노가 치밀어 혈압이 오르며 꽃미남에게 한 대 날려주고 싶었다. 그들은 노인이 긴 코터를 가진 채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며 진의 힘에 감탄하고 있었다. 나의 레벨업 메뉴에서 3명을 메인 요리로 만들 계획이야. 젊은 주인이 지네식과 두 소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하인이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DNH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주인에게 즉시 한 명을 주문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두 신이 사람을 대접받는 모습은 마치 왕과 같았다. 미즈는 트라이유 토 하오에게 자신과 그 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더 이상 그를 찾지 말라고 말했다. 하오가 그녀와 신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앞으로는 그를 찾지 말라고 했다. 다시 한번 반씨가 크가 다른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국민 남편이라는 명성을 가진 남자가 크에게 거절당하다니 정말 황당하다.
요즘 여자들의 취향이 정말 이상하다. 향수 좋은 남자는 안 고르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애 경험도 없는 남자를 선택하다니 이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루 만에 딸랑이 생겼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두가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소녀를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해졌다. 그 소녀는 희귀하고 맛있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 그냥 웃고 넘기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 소녀와의 만남을 회상하니 그때 현자가 이 청년에게 이 만남에 대해 비밀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가는 아마 천국에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우연히 그 소녀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두가가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소녀는 이름이 없다고 했다.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두가는 모든 신경을 동원해 소녀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두가가 제안하기를 그녀가 하인이라면 성은 하루하고 이름은 완으로 하자고 했다. 하지만 소녀는 이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한참 생각한 끝에 두가는 기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린이란 이름을 듣고 소녀는 괜찮은 것 같아 그 이름을 확정했다. 전투가 가까워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두가는 계획에 맞춰 전투 준비를 하러 갔다. 이 전투는 양쪽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미우는 위험할 때는 양쪽 중 전에 가자 어떻게 도망칠지를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두가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두가는 기린에게 자신이 그녀 뒤에 서는 것이 지겹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기린은 두가에게 두 여자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위로해주었다. 하지만 어쨌든 주인인 만큼 기린은 두가가 강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다. 기린은 청년을 천국의 고통 속으로 데려갔고 그 공간에 들어가니 그 안이 매우 넓고 빛나는 식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기린은 이곳이 수많은 신비로운 법보가 있는 수련세계라고 설명했다. 기린은 현자가 하늘과 바다에서 모은 희귀한 법보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극한의 추위에서 10년 동안 정화된 기운을 모아 완성된 것이라고 했다. 현자가 이렇게 힘을 쏟았으니 기린이 매우 강력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휘이엔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리네이치 NI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리네이치 NI는 자신의 수련 수준이 매우 높지만 자신의 힘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는 주인의 수련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디네이치는 그녀의 힘을 단 한 부분만 소환할 수 있다. 그녀의 모든 힘을 사용하려면 디네이치 초급 출연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리네이치 NI는 또한 자신이 결단한 수련자를 눈 깜짝할 사이에 처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핵폭발과 같은 에너지를 발생시켜 지인은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인은 즉시 그녀에게 그런 기술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여전히 그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분명히 그는 미수의 대부분의 영역을 빼앗았지만 왜 자신이 여전히 미수보다 훨씬 약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라이네이치 NI는 설명했다. 간단히 말해 수련자의 힘은 하늘과 땅의 정수를 통해 영역으로 변환된 것이고 제트이니치의 영역은 다른 사람에게서 흡수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운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전투에서 힘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고 특히 긴장된 전투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라이네이치 NI는 디네이치와 그의 손자를 조종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작은 소녀는 디네이치의 옷을 벗기고 뒤에서 젊은이를 안았다. 디네이치는 그녀가 수련을 마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두려워했다. 디네이치는 이 두 아이가 매우 농도가 짙은 연기를 가지고 있어 외부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고대 수련 세계와 비슷하게 맨은 왜 지금의 세계는 이렇게 연기가 적은지 의문을 가졌다. 분명히 큰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갑자기 디어는 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에게 돌아와 전투 준비를 하라고 했다. 전투에서 완전히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서 특히 긴장된 전투에서는 더욱 힘들다. 링이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조정을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말을 마치자 그녀는 딘의 옷을 벗기고 뒤에서 청년을 안았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녀가 뭔가 하려는 줄 알았다. 딘은 그녀가 예전에 말했던 대로 만약 두 사람이 작은 아이가 다가와 딘의 옷을 벗기고 뒤에서 젊은이를 안아주자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녀가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딘은 그녀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될까 두려워했다. 부정한 관계가 발생하면 그 아이는 핵무기와 같은 힘으로 스스로 폭발할 거야. 하지만 다행히도 리니는 순수해서 오직 할아버지와 손자만 어두운 면이야. 리니는 청년에게 앉으라고 하고 할아버지의 배를 쓰다듬었지만 위험한 곳까지 손이 닿을 뻔했어. 그때 할아버지는 웃으며 하하하 했지. 한참 후에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각을 느끼며 영역을 운반하는 법을 깨달았어. 몸에 변화가 느껴지자 진은 눈을 뜨고 영역을 사용해보려 했고 정말로 힘을 소환하는데 성공했어. 진의 수련 속도가 꽤 빠르긴 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후에야 영역을 구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곧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 리니의 영역을 자신의 몸에 전이시켜 경맥을 열어야 해. 하지만 대량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거야. 네가 듣자마자 고통이 어떻든 상관없이 진행하고 싶어 했어. 리니는 말에 따라 영역을 자신의 몸에 전이하기 시작했고 즉시 온몸이 전에 없던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 마치 세포 하나하나가 불에 타는 듯하고 머리는 찢어질 것 같았지. 하지만 미두와 두의 과거를 생각하니 이 육체적 고통은 그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어.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속했고 리니는 감탄하며 믿을 수 없어. 맨이 이 과정 내내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 라고 말했어. 맨은 수련을 마친 후 리니도 자신의 연기를 회수했어.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수목요괴가 그들에게 공격을 해왔어. 단 한 방에 진은 그것을 쉽게 물리쳤고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혼란스러웠어. 그때 리니는 진이 영역을 변환하여 이전에 배운 저급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어.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올라 부드럽게 비행을 시도했어. 정말 신나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 왜 그곳에 수목 요괴가 있는지. 리니는 자신이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이곳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어. 그저 이곳의 연기 농도가 외부 세계보다 훨씬 진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 고대 수련 세계와 비슷하다고 하니 매는 왜 지금 세상은 연기가 이렇게 적은지 궁금해졌어. 분명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갑자기 디아는 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했어. 이들은 영혼의 기운 농도가 매우 짙어서 외부 세계를 훨씬 초과했다. 고대 수련 세계와 비슷하여 매는 왜 지금의 세계는 이렇게 영혼의 기운이 적은지 의아해했다. 분명 큰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느꼈다. 갑자기 디아는 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전투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디아는 무로부터 전화를 받아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곧 다가온 해. 그 후 엠이 젊은이를 데리고 성인용 장난감 가게로 갔고 젊은이는 아내가 전투 전에 강하게 놀고 싶어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리니는 성인용 장난감이 뭔지 이해하지 못해 궁금해했다. 지는 엠의 말을 따라 이곳이 성인들을 위한 비밀적인 수련용 장비 가게라고 설명했다. 손님이 나타나자 주인은 직원들에게 손님을 잘 맞이하라고 지시했다. 판매 직원은 즉시 음악을 틀고 친절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M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노트북을 부수어 그들이 일을 시작하게 했다. 그리고 금 다이아몬드 카드를 던져 주인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직원은 즉시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여 상품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딘과 린니가 함께 들어가려 하자 직원이 막아섰고 금 다이아몬드 카드는 카드 소지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즈는 딘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돈이 든 가방을 건넸다. 가방을 열어본 딘은 그것이 수련 세계의 통화인 영석 가방임을 알게 되었다. 작은 직원은 시골에서 온 디니 상품을 잘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속이기로 결심했다. 금강석을 요구하며 주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녀를 직원이 즉시 안으로 초대했다. 그러나 딘H과 린H, NI가 함께 들어가려 할 때 직원의 아버지가 카드가 필요하다고 막았다. 금빛 다이아몬드는 카드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어. 미즈는 딘인에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원하는 마법 아이템을 고를 수 있도록 돈 주머니를 건넸어. 주머니를 열자 그는 그게 수련계의 통화인 영석 주머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작은 직원은 시골에서 온 그 할아버지가 물건 보는 법을 모를 거라고 확신하고 속이기로 결심했어. 청년이 돈이 다 떨어지면 끝이야. 지는 한 망토를 보았는데 슈퍼맨이 입으면 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몸을 보호하는 법사 망토였어. 가격은 500영혼석에 달하는데 미즈두가 준 이 주머니는 겨우 50영혼석밖에 안 될 것 같아. 이 돈 주머니는 쓸 수 없을 것 같아. 가게 물건이 너무 비싸니까. 하지만 직원들은 시골 사람들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그는 작은 내기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려고 영혼석으로 가게에서 돌을 사기로 했어. 운이 좋으면 품질 좋은 돌을 사서 하룻밤 만에 부자가 될 수 있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흥미를 느껴서 참여하기로 했어. 그 사이 주인은 미즈의 금 다이아몬드 카드를 확인하고 그 카드를 100년 전 한 리씨 집안에 선물한 것을 깨달았어. 미즈는 그들의 가게를 지키는 법사 물건만 필요하다고 말했어. 더 이상 구매하고 싶지 않다고. 주인은 그러면 금 카드가 회수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즈는 주저없이 동의하고 주인이 법사 물건을 가져오기를 기다렸어. 직원은 주인이 정말로 법사 물건을 팔러 간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주인은 법사 물건의 본질이 소모되어 원형기 이하의 치명타를 막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어. 이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게다가 가게에서 가장 귀한 법사 물건도 그 명목상의 보호 물건이 아니었어. 직원은 딘과 린니를 여러 선배들이 봉인한 보물 상자가 가득한 방으로 안내했어. 그 상자 중 하나에 걸리면 손해는 없을 거야. 원형기 봉인을 축복한 그 상자는 린니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딘에게 가장 강력한 법기를 선택하겠다고 확신했어.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 바퀴 돌았고 직원은 그가 비싼 물건을 선택할까봐 떨고 있었어. 청년은 갑자기 린니에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물었고 그 후 린니가 가리킨 상자를 선택했어. 직원은 즉시 상자를 열어보았고 안에는 녹슨 칼이 하나 있었어. 직원은 즉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민도 약간 실망했지만 어쨌든 게임은 해야 하니까. 진이 떠난 후 직원은 흥분해서 주인에게 시골 사람이 가게에서 몇 푼도 안 되는 헐값의 칼을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보고했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즉시 침을 흘리며 기절했어. 왜냐하면 그 칼은 가치 있는 보물이었거든. 두는 스승에게 돌아가서 두 아이를 방해하는 임무가 실패했다고 보고했어. 늙은이는 그녀가 이익과 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두 아이와 결탁해서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는지 질문했어. 두는 급히 가게에서 가장 귀한 것도 명목상 보물이 아닌 것임을 알았다. 작은 직원은 딘과 린니를 여러 상자가 가득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 상자들은 원형이 봉인한 보물들이었고 가장 좋은 상자를 선택해도 손해는 없었다. 원형의 봉인을 보며 린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 딘은 한 바퀴 돌아보며 작은 직원은 그가 비싼 물건을 선택할까 두려워 떨었다. 젊은이는 갑자기 린니에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물었고 그 후 린니가 가리킨 상자를 선택했다. 직원은 즉시 상자를 열어 확인했지만 안에는 녹슨 칼만 있었다.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딘도 약간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이 떠난 후 직원은 신나서 주인에게 시골에서 온 한 남자가 가게에서 비싼 가격에 쓸모없는 칼을 샀다고 보고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주인은 입에서 거품을 물며 기절할 정도로 그 칼이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듀는 스승에게 돌아와 두 아이를 방해하는 임무가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노인은 그녀가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했는지 아니면 두 아이와 결탁하여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직원은 즉시 상자를 열어 확인했는데 안에는 녹슨 칼 한 자루만 있었어.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민도 약간 실망했지만 어쨌든 게임을 즐겼어.
진이 떠난 후 직원은 신나서 사장에게 시골 친구가 가짜 칼을 비싼 가격에 샀다고 보고했어. 소식을 들은 사장은 즉시 경악하며 기절했어. 그 칼은 사실 매우 귀중한 보물이었거든. 두는 스승에게 돌아가 소식을 들은 가게 주인은 즉시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그 칼은 10년 동안 사람의 피를 빨아온 보물이라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모두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릴 계획이었다. 임무를 보고했어. 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급히 말했다. 상대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은 미는 핏빛 칼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해를 끼치는지 아니면 그 두 아이와 결탁하여 노인의 목을 노리는지 듀는 서둘러 거부했지만 그 늙은이는 가면을 벗고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듀는 노인 청소부로 변장한 것에 매우 화가 났다. 그리고 계획이 발각되어 두려움이 섞였다. 긴 코의 늙은이는 변장하여 학생들의 피를 쉽게 빨아먹으려 했지만 뜻밖의 수학이 있었다. 그가 가장 아끼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듀에게 한 방을 날리려 했지만 그 아이는 빠르게 피하고 즉시 도망쳤다. 긴 코의 늙은이는 그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제자와 숨바꼭질을 하며 수년간의 시만이 만나 스승과 제자의 우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 미즈는 자신이 준 돈으로 구입한 헌칼을 보았다. 하지만 디는 사실 린이 그 칼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때 린니가 설명하기를 그것은 봉인된 법보라고 했다. 내부에는 강력한 수련자가 처치한 홍룡의 영혼이 담겨 참진장 지제만화 자보고라고 했다. 도래가 처치한 청정정에 있었다. 칼에 묻은 피는 매우 강한 부식력을 가진 용의 피였다. 그리고 그 홍룡을 처치한 선배는 리 현자였다. 그때 디는 헛돈을 쓴 줄 알았는데 좋은 법기를 저렴한 가격에 샀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자들은 홍룡을 소환해 긴 코의 늙은이를 물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린니는 그 용이 인간에 대해 매우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환사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미즈는 한숨을 쉬며 사서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린니는 어쨌든 그 칼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법보라고 말했다. 딘에게 자신의 기운을 칼에 주입해보라고 했다. 딘이 시도해보니 예상치 못하게 3명의 쓸모없는 존재로 변했다. 미즈는 단순한 분신술에 실망했지만 린니조차도 어떤 분신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우 높은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이 칼을 가지고 힘을 쓰는 것을 보며 미즈는 왜 손자들이 이렇게 쉽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젊은이는 집에 돌아갔을 때 린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매는 듀에게 그들의 늙은이를 처치할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늙은이는 그들을 처치하러 가고 있으니 빨리 정해진 장소로 모여야 한다고 했다. 디는 즉시 미즈에게 보고하고 떠나려 했지만 M이 그를 붙잡고 자신이 줄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 선물은 링은 미즈의 걱정을 이해하며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그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때 미즈는 긴 코를 가진 노인에게서 도망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다. 노인은 뒤에서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고 이 괴물이 그녀의 피를 빨고 싶어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제자를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를 해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가 드디어 알아차렸다고 칭찬하며 말했다.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그녀가 결합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끝내버릴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녀가 더 강해져서 다루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듀는 화가 나서 불로 공격했지만 노인은 모든 공격을 쉽게 막아냈다. 진과 동료들은 긴코 노인과 싸우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미즈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기회를 찾아 마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팀은 합의하고 행동을 준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듀는 계속해서 목을 길게 뻗으며 달렸지만 노인이 불의 벽으로 그를 막아섰다. 듀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음을 알고 노인과 한판 승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을 살아남는 것이 그의 아내에게 충실한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긴 코 노인이 그녀의 목숨을 빼앗으려 할 때 어디선가 진이 나타나 노인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려 노인을 몇 미터 날려보냈다. 긴 코 노인은 진이 분신술을 사용하자 비웃으며 그게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 진은 이게 평범한 분신이 아니라고 자랑하려 했지만 노인은 혈사령으로 모두를 제압했다. 미즈와 듀는 즉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방어 마법이 모두 깨졌다. 진은 모두가 협력하여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이 항상 그를 구할 수는 없었다. 진과 분신이 달려갔지만 긴 코 노인에게 쉽게 패배했다. 그 후 또 다른 분신이 듀와 미즈와 함께 공격했지만 노인은 단순히 결계를 만들어 두 사람이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했다. 그들은 단지 약점을 찾아 활용해야 했다. 긴코 노인은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즐거워했다. 진의 단독 공격이나 협동 공격도 처음부터 끝까지 노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결합 단계의 저항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은 미는 핏빛 단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긴 코 노인이 달려오자 그는 한 번의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노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어. 저항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걸 깨달은 미는 핏빛 칼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어. 긴 코를 가진 노인이 달려오자 그는 결단을 내리고 소환을 시도했다. 노인의 결계를 뚫고 칼이 성공적으로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노인 칼이 효과가 있음을 보고 노인을 향해 던지며 오늘이 내년 이맘때쯤이면 노인의 무덤이 풀이 무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인은 오랫동안 상처를 입지 않았는데 이제 막 들어온 초보 수련자가 피를 흘리게 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노인은 딩의 목을 조르러 달려갔지만 그게 단지 분신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진짜 딩은
갑자기 뒤에서 노인을 공격했지만 노인은 빠르게 피했으나 여전히 상처를 입었다. 딩은 뒤로 물러나 즉시 동료들에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린니가 민의 분신 능력이 꽤 놀랍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녀의 수련 수준으로는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짧은 시간만 유지할 수 있고 민의 영역이 동시에 두 개의 분신을 소환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딩은 자신의 진짜 영혼이 분신을 통해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이것이 민의 전투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을까? 어쨌든 민은 분신을 열쇠로 사용하여 승리할 계획을 세웠다. 실력으로는 노인 괴물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 머리로 싸우기로 했다. 그러나 긴코의 노인도 젊은이의 분신이 그의 손에 있는 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핵심은 분신으로 먼저 공격한 후 본체가 뒤에서 노인을 기습하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꽤 훌륭했지만 노인은 이 더러운 속임수를 간파하고 후배들과 전면전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혈사공을 발동하여 그들의 영역과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인의 그런 악랄한 공법을 예상하지 못했다. 아마 여기서 죽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딩이린니를 소환했다. 즉시 노인 괴물의 모든 공법을 무효화시켜 노인을 멈추게 했다. 노인은 그녀에게 누구인지 물었지만 린니는 그가 본자의 이름을 알 자격이 없다고 꾸짖었다. 린니는 모두 도망가라고 하며 그녀가 뒤를 막고 노인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결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긴코의 노인은 린니의 수련 수준을 간파하지 못했지만 이 강자가 그를 죽일 수 있다면 지금까지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인은 린니의 수련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가 노인을 공격하지 않고 결계만 세운 것을 보며 분명히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소녀의 수련 수준은 노괴물의 공법에 놀란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리니는 그에게 본자의 이름을 알 권리가 없다고 꾸짖었다. 리니는 모두에게 도망가라고 하며 그녀가 뒤를 막고 노인의 공격을 막을 결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인은 리니의 수련 수준을 간파하지 못했지만 이 강자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지금까지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리니의 수련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격하지 않고 결계를 세우기만 했기에 분명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수련이 높은 작은 여자는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었고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리니는 메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하며 그를 막겠다고 했다. 괴물도 그 작은 여자의 영역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전혀 반격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그녀가 메인을 주인이라고 부른 것을 기억하며 그는 이 작은 여자가 어떤 기운의 일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공격 공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딘은 리니가 괴물을 막도록 결정하고 그들이 법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후퇴할 시간을 주었다. 딘이 전투에서 사라진 후 리니도 그의 정신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영역은 모두 소모되었다. 그들은 노인이 방금 전에 싸움에서 많은 영역을 소모했을 때 그를 쓰러뜨릴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은 그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긴코를 가진 노인은 매우 빠르게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는 즉시 그들을 겨냥해 공격했다. 진과 미우는 피하며 두가가 양염진을 활성화할 기회를 만들었고 성공적으로 그를 가두었다. 모두 즉시 공격에 나섰고 이것이 완벽한 결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긴코를 가진 노인이 이미 그들의 함정을 간파하고 단지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두가가 자신의 피해 기술서를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법의 약점을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두었다. 정말로 고수였다. 누가 집의 비밀번호를 문 손잡이에 적어두겠는가? 그 작은 여자가 만든 순양지는 노인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잃어도 수방이 작은 여자가 만들어 덕은 작은 여자가 만들을 양았고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그의 피해 악마 공법의 위력을 몇 배로 증가시켰다. 노인은 그들을 속이기 위해 약점의 허상을 배치했고 자신이 인류에 섞여 10년 동안 사람의 피를 빨아먹은 것처럼 이 기회를 이용해 모두에게 일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노인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강해지게 만들었고 그의 혈사마공의 위력을 배가시켰어. 노인은 그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약점을 설정하고 약해지면서도 인류에 숨어 10년 동안 사람의 피를 빨아먹은 방법처럼 이번 기회를 이용해 모두에게 강력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물망을 이용해 그들을 마지막 결단의 재료로 사용했다. 끝이 다가온 것을 알고 미두가 소리치며 모두 도망치라고 했다. 숲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장작 걱정은 없다. 늙은 괴물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쫓아가려 할 때 딩이 정령을 막아 모두가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 성가신 정령을 다시 만나서 화가 났지만 눈앞의 먹이를 잡기 위한 다른 방법이 떠올랐다. 그는 사랑하는 두 제자를 크게 불렀고 도망치고 있는 두도 그 소리를 들었다. 미두가 너는 바보처럼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 그러다 심리 조작 당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너에게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다고 말했어. 심리 조작을 하려 했어.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다고 말했어.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을의 비극에 대한 비밀이야. 두는 말 그대로 얼어붙어 믿을 수가 없어. 귀로 듣는 것에 20년 전 한 뱀 요괴의 내단 때문에 늙은 태구사 코털이 긴 노인이 깊은 산속의 외딴 마을인 서재촌으로 쫓아갔어. 코털이 긴 노인이 가자 마을이마도 서재촌으로 쫓아갔어. 예상치 못하게 뱀 요괴 외에도 기대 이상의 수확이 있었지. 그는 두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아이들에게 한판 가르치는 것을 목격했어. 그리고 겨우 6살인 아이가 후반 기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수련을 해왔고 희귀한 영근을 가지고 있었어. 그는 그녀를 자신의 부족한 뿌리 구멍을 메우기 위해 이용하기로 결심했지.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그는 박식한 점쟁이로 변장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어. 그러다 둘을 만나고 그녀를 제자로 삼으려 했지만 그 아이는 그를 무시했어. 매우 화가 난 그는 뱀 요괴로 변신해 서재촌을 멸망시켰고 또 다른 마법풀을 사용해 뱀 요괴를 미치게 만들었지. 그 아이는 자신이 믿던 뱀 요괴가 자신의 마을을 파괴했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복수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는 그 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 바로 그때 노인은 그 아이에게 보물을 빌려주겠다고 손을 내밀어 그녀가 뱀 요괴를 죽이는데 성공하게 만들고 이후 그녀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 했어. 그날 긴 코털에 노인은 대박을 터뜨렸어. 희귀한 연근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뱀 요괴의 내단도 얻었지. 두는 진실을 알게 되자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며 분노가 치밀어 차락 올라. 그 괴물에게 복수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할 거야. 두가 그 노인이 설치한 함정으로 곧장 날아가는 것을 보고 미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어. 그가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미는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함께 나섰어. 두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고 불의 검으로 괴물의 방패를 부숴버렸어. 하지만 노인은 쉽게 그녀를 튕겨내고 진이 그의 가슴을 관통한 칼을 발견하고 경악했지. 진은 두가 함정에 쉽게 걸릴 수 있었지만 노인의 일일고기의 일일고가 첩하지만이 아마 자만과 오만이 그를 이런 결말로 이끌었다고 말했어. 두가 공격하자 미는 그녀의 뒤에서 노인의 사각지대에 숨어서 칼을 조종해 공격했지. 노인은 분노해 휩싸여 진에게 진짜 조종술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때 방씨는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사치스럽게 즐기고 있었고 한 모금을 마신 후 82년산 와인을 맛이 없다고 불평하며 입을 헹구고는 잔소리를 했어. 다음번에는 70년산 술을 가져와줘.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그가 조카가 화가 나서 형의 길을 막고 있는 놈을 욕했지만 그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 두 사람은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비행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몇 분 안에 추락할 것이라고 외쳤다. 아무 일도 없으면 먼저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민은 그냥 포기해도 괜찮다.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방이와 집사님은 흔들림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집사님은 한 종업원이 낙하산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방이에게 주려고 했다. 하지만 강한 힘에 의해 그가 튕겨져 나가고 종업원은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떨어졌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집사님은 다른 낙하산을 잡아 방이에게 건넸다. 이때 미즈도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긴코의 노인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행기는 곧바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집사님은 공중에서 방이를 잡아 죽음을 피하게 했다. 미즈는 회전하는 비행기 위에 착지한 후 영역을 모았다. 이것이 진정한 미즈의 천계였다. 천계의 돌파가 곧 다가오고 있었다. 이때 긴코의 노인이 비행기를 조종하여 딘의 머리 위로 던지려 했지만 갑자기 엠이 공중에서 천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중력을 잃었다. 그는 이것이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연근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싸우면서도 천개를 받을 수 있고 번개를 이끌 수 있는 존재였다. 그는 미즈의 번개 연근을 흡수하여 즉시 후기를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M은 번개 1000개로 달려가 힘을 모아 노인을 공격했지만 노인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비행기는 아래 산에 충돌했다. 번개 1000개는 98년 DJ처럼 계속 공격했다. 미즈는 그녀를 구해준 괴물에게 감사하며 웃었다. 이때 기회를 잡아 괴물을 처치하려 했지만 괴물은 번개를 잡아냈다. D는 M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 큰 소리로 외쳤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번개가 괴물에 의해 M에게 되돌려져 그녀는 기절했다. D는 그녀를 안았지만 궁지에 몰렸다. 절망 속에서 그는 최대한 소리쳤다. 갑자기 M이 그에게 준 목걸이가 빛났다. 괴물이 또 한 번의 번개로 그들을 끝내려 할 때 D는 미즈의 검을 잡아 괴물에게 전력을 다해 찔렀다. 미즈도의 천둥의 기운을 흡수하고 즉시 후반 결단으로 돌파할 것이다. 그는 천둥의 힘을 모아 괴물을 공격했고 괴물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 비행기는 아래의 환자 산맥에 부딪혔다. 천둥은 여전히 98년 DJ처럼 쳤다. 미두는 괴물에게 고마워하며 그가 자신의 천둥을 대신해 주었다고 웃었다. 이때 미두는 괴물을 처치하려고 했지만 괴물은 한 줄기에 천둥을 잡아냈다. 딩이 미두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크게 외쳤지만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었다. 괴물이 던진 천둥이 미두에게 돌아가 그녀를 기절시켰다. 딩은 그녀를 안았지만 이미 궁지에 몰렸다. 절망적이었다. 그는 최대한 소리쳤다. 갑자기 미두가 그에게 선물한 목걸이가 빛났다. 괴물은 두 사람을 끝내기 위해 또 한 번 천둥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딩은 미즈의 검을 잡고 괴물에게 전력을 다해. 그러나 디니는 미즈의 칼을 잡아 노인을 향해 전력을 다해 찔렀어. 내 힘이 시로를 날려버렸어. 그런데 우리 둘의 전력이 겨우 그의 팔 하나를 잘라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는 더욱 미쳐버렸어. 그는 더 이상 놀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 즉시 흡혈을 시작했어. 영역과 피를 빠르게 흡수하기 시작했지. 우리 팀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했어. 링리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녀는 곧 그의 영역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어. 그녀는 링리에게 천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 이곳은 그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링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 맨은 칼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괴물이 마법으로 칼을 조종해 그를 공격했어. 그 후 괴물은 미두를 잡아당겨 가까이 끌어왔어. 그녀가 그의 팔을 잘랐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먼저 잡아먹기로 결정했어. 괴물의 손에 있는 미두를 보며
매는 몸이 떨리며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 한 방울의 소리가 울리며 미두의 몸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괴물은 그녀를 옆으로 던져버렸어. 지는 분노에 차서 괴물에게 달려들었지만 지는 분노에 져서 괴물은 모든 공격을 쉽게 막아냈고 그의 이성을 잃게 만들었어. 가까운 곳에서 친구를 복수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어. 갑자기 지는 자신의 칼이 끔찍한 용의 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 땅에 누워있는 미두의 몸을 보며 매는 머릿속에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는 아내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어. 그가 괴물을 처리한 후 곧 그녀에게 갈 거라고. 바로 그 후 그는 칼을 꽉 쥐고 일부러 자신의 손을 베어 괴물이 그의 피를 흡수하게 했어. 괴물은 기분 좋게 웃으며 힘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지만 곧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의 머리카락이 갑자기 길어지며 그는 자신의 칼 안에 있는 용을 소환하여 괴물이 그 용의 부식성 피를 흡수하게 했어. 괴물의 몸은 심하게 흔들리며 내부에서부터 부식되기 시작했어. 괴물은 흡혈을 멈추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 괴물에게 달려갔어. 칼이 빛나며 그를 향해 날아갔지. 괴물은 두의 공격을 피했지만 두는 땅에 떨어졌어. 디는 천천히 괴물 쪽으로 나아갔어. 극도의 절망 속에서 그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어. 극도의 절망 속에 괴물은 딘의 땅에 힘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지만 그가 그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했을 때 디 신이 돌을 부수며 나타나 복수하러 올 거야. 그리고 고통 속에 죽을 거야. 두가 만족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어. 결국 가족을, 마을을,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알을 위해 복수했으니까 진이 미제에게 다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지켜보던 눈을 부르며 말을 걸었어. 그 선배는 애미 자신을 발견할 줄은 몰랐어.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어 있었는데 진은 항상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에서야 그 선배가 미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선배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그를 도와줄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어. 디는 선배가 항상 원하던 천주를 줄 수 있다고 말했어. 미우의 목숨과 바꾸기로. 노 선배는 웃으며 수련자가 한숨만 더 쉬면 살릴 수 있다고 했어. 그는 미 듀를 살리기 위해 천주를 받겠다고 동의했지만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가져올 수는 없고 진이 선배의 진짜 거처로 가져와야 했어. 하지만 선배는 그 공간을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진이 스스로 찾아야 했어. 선배가 진에게 준 시간은 3년이었고 그 안에 천주를 선배 앞에 가져오지 않으면 미듀를 구할 수는 있어도 언제든지 그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했어.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방신은 새로 산 전용기가 산산조각 난 것을 아쉬워하며 바라봤어. 집사님은 그가 새 비행기를 살 수 있다고 상기시켰어. 어차피 비행기 하나는 대략 4,500만 위안 정도라고. 방신은 비행기가 그렇게 싸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았어. 젊은이는 집사님에게 그걸 어깨에 메고 가서 바람을 느끼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가슴이 쭈글쭈글해지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 미즈는 진을 비밀스러운 곳으로 데려갔지만 그가 눈을 가리고 가게 했어. 젊은이는 햇볕에 시달리며 저녁 식사의 재료가 될까 두려워했어. 미듀는 누가 두려워하면 돌아가라고 웃으며 말했어. 스타일은 스타일이지만 진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즐거움을 위해 겁내는 척했어. 미 듀는 얼굴이 빨개지며 젊은이를 끌고 갔어. 눈을 가린 채로 도착했을 때 디는 자신이 평화로운 공원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성인 호텔이 아니라 미 듀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자신을 여기로 소풍 데려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했어. 좋은 남편을 고르는 방법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녀는 이곳을 두 사람의 야외 운동 장소로 선택했어. 젊은이가 막 세우려는 순간 갑자기 그녀가 칼을 꺼내며 너도 뛰어들어 라고 말했어. 진은 급히 햇볕을 피하려 했고 그녀가 어떤 다른 운동을 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 미듀는 젊은이가 반죽을 하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어. 어쨌든 비행기 하나는 대략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방청이 이 말을 듣고 비행기가 그렇게 싸다니 놀라워서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그것을 목에 메고 돌아가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가슴이 쫄깃해지는 상황이 떠올랐다. 미즈는 진을 비밀스러운 곳으로 데려갔지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가는 동안 눈을 가리고 있어. 젊은이는 햇볕에 타면서도 동생의 저녁 식사가 될까 걱정했다. 미 두는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웃으며 말했다. 스타일은 스타일이지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더 재미를 위해 겁먹는 척했다. 미 두는 얼굴이 빨개져서 젊은이를 끌고 갔다. 눈을 가린 채 도착했을 때 딩은 자신이 평화로운 공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았다. 미두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자신을 여기로 소풍 데려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이야기했다. 좋은 남편을 선택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곳을 선택했다. 두 아이의 외부 활동이 시작되려 할 때 청년이 갑자기 작은 개를 뽑아 칼을 빼며 그에게 뛰어들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급히 해를 끄고 작은 개가 다른 운동을 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 미 두는 청년이 반죽을 하려는 걸 깨닫고 웃으며 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했어. 미 두는 디닌의 가슴에 기대었고 디닌은 이제 혼자가 아니니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녀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래서 아내에게 즉시 입맞춤을 했어. 바은 여자를 유혹하려고 돈을 썼지만 여자들은 바은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돈만 신경 썼어. 미우가 진과 손을 잡고 있는 걸 보자 그의 마음과 가슴이 동시에 부서졌어. 두는 복수를 마친 후 마을로 돌아가 고인에게 향을 피우고 기도를 했어. 그들이 길을 안내해 주셔서 그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사했어.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야.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 남겨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아래에 내 감상을 댓글로 남겨줘. 다음 요약에서 만나자.